계용목 단편선 상환. 저자 계용목.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밤 12시가 훨씬 넘은 때이다. 창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낄 여지도 없이 발에 채찍질을 하여 두 주먹을 부르쥐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선 그는 놓이는 마음보다 졸이는 마음이 더하였다. 허리와 등 그리고 목까지 들썩거린다. 땀은 비오듯 맺혀 떨어진다. 손과 다리는 푸들푸들 떤다. 숨은 하늘에 닿았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놀라 깨인 창수의 아내는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찌궁하는 대문 소리와 같이 멎고 아무 인적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어 등잔에 불을 켜놓고 의복을 추려입었다. 쿵하는 소리가 토방 위에서 나자 문고리 소리와 같이 문이 열리고 창수가 들어선다. 창수는 마치 도깨비에게 홀려온 사람 같았다. 전 같으면 점잖게 곤두기침을 서너 번 하고 들어설 그가 오늘 저녁에는 웬일인지 인적도 없이 들어와서 둘레둘레 사방을 살피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다. 어쩐 셈인지는 모르나 무슨 일은 단단히 있는 사람이다. 웬 입성은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 모양으로 땀에 쥐어짜고 얼굴에서는 김이 물물 난다.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린 듯이 한숨 한 번을 길게 쉬고 길머리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아내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울렁거리는 가슴은 다 깔아지고 이제는 남편의 이상한 태도에 대신하였다. 그리고 아까 쿵쿵거리던 소리가 남편의 발소린 줄은 알게 되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아내는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왜 그리우? 무슨 일이 났소? 하고 물었다. 가마라니요. 왜 그래요? 하고 재차 묻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글쎄, 가마. 왜 말을 못하시오? 아이고 무슨 일이야. 하고 다시 힘있게 재차 묻는 아내의 눈에는 안개같이 뽀얀 눈물이 어리었다. 그리고 쏟아졌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내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줄이어 나왔다.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흐르는 눈물을 치마고름으로 문지르며 부엌으로 나가 커다란 자배기에 냉수를 는짓는짓하게 길어서 들어와 손발을 씻어주었다. 이것은 여편네들이 흔히 하는 까무러친 데는 유일이 양약으로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남편을 끌어다 아랫목에 눕히고 얇지 않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는 남편의 손과 발을 주무르며 밤이 새도록 지켜 앉아서 동정을 살피었다. 그러나 동정을 알 수 없었다. 그 후에 남편은 이어 잠이 들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이다. 장밋빛 해가 그리 훨씬을 나오지 못한 때이다. 그때 창수 하고 대문 앞에서 창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전에 없이 이 이른 아침에 누가 찾을까? 어제 저녁에 기어이 무슨 일이 났구나 하고 아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닫이를 열고 누구요? 하고 물었다. 창수 계시나요? 네, 계시긴 합니다만 갑자기 두통으로 꼼짝 못하고 누웠습니다. 누군가요? 이 아랫동리에 사는 김홍득이라는 사람인데요. 긴급히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정 꼼짝 못하시거든 저녁 때 찾아오마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럼 갑니다. 네, 그러리다. 안녕히 내려가시오. 하고 아내는 그 사람을 보냈다. 창수는 아직도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어젯밤 증세는 멎었다. 멀거니 눈을 뜨고 지금 김홍득이가 찾아와서 하던 이야기도 다 들었다. 그러나 속으로 무엇이 간지러운 듯이 조마조마하다는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놓고 눈을 개슴츠레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홍득의 말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치가 떨릴 터인데 이 아침에 차자까지 와서 긴급한 볼일이 있다고 하면은 창수의 마음이 아니 간지러울 수가 없다. 창수는 속으로 야 큰일이다. 어떻게 난 줄을 알까 하는 생각과 아울러 두근거리는 가슴은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또 저녁 때 찾아온다 하였다. 아 찾아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단정 난 줄은 아는 이상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아 어쩌면 좋단 말이냐. 큰일이다. 그러나 나를 잡지는 못하였으니 아니라고 그냥 우겨볼까? 그러나 또 그것이 탄로가 되면 그때에는 진작 자백을 하고 지나던 것만도 못할 것이오. 아 모르겠다. 되는 대로 대답을 하자. 하다가 탄로가 되면 되고 그러나 우겨볼 일이다. 그렇다. 될 수 있는 대로는 우기리라.
하고 그는 한숨 한 번을 후 내쉬고 무엇라고 한참 생각하더니 뛰는 것도 좋다. 그가 저녁에 찾아오기 전 어디로 몸을 감추었다가 형님을 찾아 봉천으로 뛰리라. 그렇다. 그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데리고 가자니 여비가 없고 만일 데리고 간다 하면 그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형님과 같이 농사를 짓자. 그러나 농사 바탕은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방성 일판에서는 나를 가지고 목이 붉어지도록 욕을 하리라. 야성을 가진 개 같은 놈이라고. 아니 내가 왜 어젯밤에 그곳에 갔을까? 유부녀 강간. 아, 그것은 차마 못할 짓이다. 라고 순서 없이 또다시 속으로 중얼거리며 초조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헝겊 지갑에서 장수연을 꺼내어 곰방대에 붙여물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무슨 묘기를 또다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창수에 일어나는 꼴을 본 그 아내는 잃었던 남편을 찾은 듯한 어떻다고 할 수 없는 반가움에 남편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이제 좀 나신 거에다 어젯밤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창수는 귀찮다는 듯이 턱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를 벅벅 긁으며 어젯밤 일이란 무엇이야? 그럼 어젯밤에 정신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려. 그런데 들으셨겠지만은 아침에 김홍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무슨 만날 일이 계시오? 무슨 긴급한 일인지 매우 긴급한 일이라 하면서 저녁 때 오겠다고 합니다 그려. 일이야 무슨 일은 없어. 아니 그런데 마누라 우리 봉천 가서 살아보지 않을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어두운데 홍두깨도 분수가 있지. 웬 뚱딴지로 봉천은 무엇요? 글쎄 이 말이 어두운데 홍두깨 푼수도 되네마는 여기서야 살 수가 있어야지. 연년이 흉년에 지금 빚이 얼마인지 자네 아나? 3천냥이야 3천냥 하고 아내를 노려보더니 다시 말끝을 이어 내년까지 흉년이 들면 거랭이밖에 그래서 더 할 것이 있을 줄 아나? 하고 급하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본다. 글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어떻게 떠나요? 떠나면 떠나지 어떻게도 있나? 창수의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새삼스럽게 무엇을 생각한 듯이 그럼 김홍득이라는 사람하고 봉천 가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려? 옳지 그런 게야. 창수는 김홍득이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이 없이 또다시 턱을 가슴에 대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서 밖으로 나갔다. 나서는 그의 발부리는 무슨 결심이 있는 듯 힘이 있어 보이었다. 저녁때라는 때는 되었다. 문전에서는 아침 모양으로 창수 창수 하고 또 부르는 소리가 난다. 창수의 아내는 또 왔구나 김홍득이가 하고 부엌에서 가시를 닦다가 물 묻은 두 손을 행주치마 앞자락에 문지르며 병문 턱을 나서 고개를 대문으로 갸우뚱하게 돌리고 지금 곧 나가셨습니다. 무엇라고 입안말로 볼 부은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어디로요? 어디론지 말하지 않고 갔어요. 아, 그놈 놓쳤구나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먼 산을 바라보고 한참 주저하더니 돌아서 나간다. 나가는 홍득의 발에는 걸음풀이 적어졌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기어들고 온 누리는 불그레한 황혼의 품속에 안기어버렸다. 밥을 지어놓은 창수의 아내는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다 못하여 가까운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치 어두워질 때까지 대문 지두리에 비켜서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에도 기다렸다. 그 이튿날도 기다렸다.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창수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봉천을 갔나 하고 조카에게로 편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회답이라고 오는 것은 모두 재미없는 회답이었다. 창수가 떠난 지 사흘 만에 그 동리에는 이러한 소문이 퍼졌다. 홍득의 아내하고 창수하고 어디로 도망을 하였다고. 이 일이 난 후에 홍득은 아내를 찾으려고도 아니하고 세상이란 이렇구나 하고 픽 웃었다. 홍득의 아내와 창수의 그림자가 사라진 지 석 달 만에 이 동리에는 이러한 소문이 또 들리었다. 창수의 아내하고 홍득이하고 한날 한시 없어졌다고. 그러나 그 후에는 그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껏 그들의 소식은 막연하다. 계용목 단편선
최서방. 저자 계옥목. 새벽부터 분주히 두드리기 시작한 최서방네 벼마당질은 해가 졌건만 인제야 겨우 부추질이 끝났다. 일꾼들은 어둡기 전에 작석을 하나 치우려고 불이 나게 선몽이를 튼다. 그러나 최서방은 아침부터 찾아와 마당질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우들부들 떨며 마당가에 쭉 늘어선 차인꾼들을 볼 때 선몽이를 틀 힘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실상 마당질 끝나는 것이 귀찮다는 이보다 죽기만 채나 겁이 난 것이다. 그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호미값이라 약값이라 하고 조르는 것을 벼를 두드려서 준다고 오늘 내일 하고 미뤄오던 것인데 급기야 벼를 두드리고 보니 그들의 빚은 갚기는커녕 송지주의 농채도 다 갚기에 벼 하나리 남아서지 않을 것 같아서 을에 싸움이 일어나리라 예상한 까닭이다. 열섬은 외상 없이 나지? 사랑 텐마루 위에서 수판을 앞에 놓고 분주히 계산을 치고 앉았던 송지주는 이렇게 물었다. 열섬이야 아마 더 나겠지요. 최서방은 열섬이 못 날 줄은 의뢰 짐작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대답을 했다. 글쎄, 그리고 벼는 충실하지? 지주는 놓았던 주파나를 떨어버리고 마당으로 내려와 들여놓은 벼를 여물기나 잘하였나 하고 시험삼아 하나를 골라 입안에 넣고 까보았다. 충실하고 말고요. 이거야 소문난 벼인데요. 이것은 일꾼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선몽이 틀기는 끝이 나고 이제는 작석이 시작되었다. 차인꾼들은 제각기 적개책을 꺼내어든다. 15원이니 섬 반은 주어야겠소. 호미꾼 차인꾼이 한 섬을 갓 데워놓은 벼를 가로 깔고 앉으며 이렇게 말을 건넨다. 글쎄 준다는데 왜 이리들 급하게 구호. 최서방은 또 한 섬을 묶어놓았다. 5원이니 나는 반섬이면 탕감이 되오. 이것은 포목값 차인꾼이 들채는 소리였다. 선반이고 반섬이고 글쎄 벼를 팔아서야 돈을 갚아도 갚지. 있는 벼가 어디로 도망을 치겠기에 이리들 보채요. 최서방은 우선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벼잣돈이고 벼값도 빤히 금이 났으니 어서들 갈라주소. 괜히 이 치운데 어둡기나 전에 가게. 약값 차인꾼은 이렇게 말을 붙이고 또 한 섬을 깔고 앉는다. 여보, 그것이 무슨 버릇들이오. 남의 벼를 그렇게 함부로 깔고 앉으니. 그러게 날래들 갈라주어요. 글쎄 팔아서야 준다는데 무얼 갈라달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도 안 주겠다는 말이오 말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벼를 팔아서 주마 하는데 데워놓는 족족 한 섬씩 덮쳐 깔고 앉으니 어디 최면이 되었단 말이오 그럼? 그럼 오늘 내일하고 속여온 당신의 체면은 그래서 잘됐단 말이오 그래? 오늘이야 글쎄 벼를 팔아야지요. 그럼 오늘도 정말 안 줄 테요? 아니 못 주지요. 정말? 정말 아니고 정말이야 글쎄. 정말이야 글쎄가 무어야 이 자식. 호미값 차인꾼은 분이 치밀어 푸들푸들 떨리는 주먹을 부르지고 최서방의 턱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리고 주먹을 훌끗 내밀었다. 최서방은 히 하고 뒷걸음을 쳤다. 그러나 아무 반항도 안 했다. 작석은 또한 끝이 났다. 10섬을 믿었던 벼는 8섬에 그치고 말았다. 송지주는 그것 가지고는 청장이 빳빳하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며 이번에도 회계가 채 안 되는군. 모두 52원인데 하고 다시 계산을 틀어본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최서방은 자기의 예상과는 엄청나게 틀리다는 듯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반문했다. 원금이 40원에 이자를 12원 더 놓으니까 무엇 그 돈에다 이자까지 놓아요? 이자를 안 놓으면 어쩌나? 나도 남의 돈을 빚낸 것인데. 그렇다기로 이자는 제해주세요. 그 돈으로 자네 부처가 1년이란 12달을 먹고 산 것인데 변을 안 분을단 게 안 돼. 안 돼, 건. 그는 엉터리 없는 수작이라는 듯이 안 돼 하는 되자에 힘을 주었다. 최서방은 보통의 농취와도 다른 이물푼싸게 고가의 이자를 지우는 데는 젖먹던 배까지 일어났으나 송지주의 성질을 잘하는 그는 앞만 빌어야 안 될 줄 알고 아예 아무 말도 안 했다. 실상 그는 말하기도 싫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태반이 넉섬씩이지. 한 섬에 10원씩 치고도 모자라는 12원을 어쩌나? 오라 가만히 있자. 또 지피 있겄다. 지피 40단이니까 20단씩이지. 그러면 한 단에 10전씩 치고 2원. 응응. 겨우 우습대 놓은 글에 12원은 어쩔 테야?
그는 최서방이 그리 해주겠다는 승낙도 얻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결산을 치고 다짜고짜로 일꾼들을 시켜 한 섬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자기네 곳간으로 끌어들였다. 행여나 벼로나 받을까 하고 온종일 추움에 떨면서 깔고 앉았던 볏섬을 놓아준 차인꾼들은 마치 닭 쫓아가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으로 눈들만 멀뚱멀뚱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멀거니 서서 송지주의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한껏 분하면서도 우스웠다. 그래서 하하 하고 웃었다. 그러나 다시 돈 내라 이놈아. 오늘 저녁에 안 내면 죽인다. 저렇게 속이기만 하는 놈은 주먹 맛을 좀 단단히 보아야 아마 정신이 들걸? 하고 제각기 이렇게 부르짖으며 달려들었다. 그것은 마치 이제는 돈도 받기 글렀대. 그 사이에 품 놓고 다니던 분풀이로나 떼어버리려는 듯 하였다. 그들은 골이 통통이 부어서 가진 욕설은 거드리며 덤비었다. 호미값 차인꾼은 최서방의 멱살을 붙잡았다. 놓아, 이렇게 붙잡으면 누굴 칠 테야. 최서방은 이제는 팔아서 준단 말도 할 수 없었다. 못 치긴 하는데 이놈아. 호미값 차인꾼은 최서방의 귀밑을 보기 좋게 한 개에 갈겼다. 약값 차인꾼과 포목 차인꾼도 각각 한 개씩 갈겼다. 아이, 최서방은 뒤로 비칠비칠하며 전신을 떨었다. 그리고 당연히 맞을 것이라는 듯이 아무런 반항도 안 했다. 돈 내라 이놈아. 호미값 차인꾼은 이번에는 불두덩을 발길로 제겼다. 여러 차인꾼도 또한 같이 제겼다. 아이고, 최서방은 기절하여 번듯이 뒤로 나가 넘어졌다. 넘어진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렀다. 추움에 떨던 차인꾼들은 땀이 흠뻑 났다. 최서방은 죽은 듯이 넘어진 그대로 여전히 누워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알뜰히 아픔을 간신히 참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고 이빨을 뿌득뿌득 깔며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불두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간신히 일어섰다. 그의 일어선 자리에는 코피가 군데군데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가 완전히 걸어 막사리를 찾아 들어갈 때 날은 벌써 새까맣게 어두워 있었다. 최서방에게 있어서 여름내 피땀을 흘리며 고생하여 벌어놓은 결정이라고는 오직 죽도록 얻어맞은 매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는 아무러한 것도 없었다. 그는 밤이 깊도록 오력을 잘못 썼다. 더구나 불두덩이 아파서 잘 일지도 못했다. 그는 이렇게 남 못 보는 고초를 맛보지만 어느 뉘더러 호소할 곳도 없었다. 있다면 오직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뿐밖에 다만 자기 혼자서 아파할 따름이었다.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소작이니 이 나라에 가득 찬 것이 그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서방처럼 불행한 처지에 앉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불행한 처지에 앉게 된 원인은 오직 단순한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하나는 악독한 독사 같은 지류를 가졌다는 것이요. 하나는 그가 본래부터 성질이 착하다는 것이니 모든 사람은 정의와 인도를 벗어나 남의 눈을 감언이설로 속여가며 교활한 수단으로 목숨을 연명하여 가지만 이러한 비인도적이요 비윤리적인 행동에는 조금도 눈 떠보지 않은 그에게는 밥이 생기지 않았다. 이따금 밥을 몇 끼씩 굶을 때는 도적질이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비인도적이라는 것이 번개처럼 머리에 번쩍 떠오르곤 하여 그는 차마 그를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가 이같이 착하니 많지 그 반면에는 악독한 지주가 있어 이렇게 불쌍한 그의 피를 또한 빨아내는 것이었다. 예년은 말고 금년 1년만 하더라도 이 동리 앞 벌판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 모두 변모를 말려 죽이다시피 하였지만 송지주의 자긴치고도 오직 최서방 하나만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인수할 수 없는 물을 빚을 얻어가며 펌프를 새내어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빨아올리게 하여 변모를 꾸준히 구하여 온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오직 살겠다는 생존욕에서 남 아니하는 고생을 하여가며 남 못하는 수학을 하였지만 수학이라는 것을 걸금 주었던 송지주의 빚이라는 것이 고가의 이자까지 쓰고 나와 그로 하여금 도리어 가해를 지게 하여 그들이 피땀의 결정은 결국 송지준의 고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라 농사를 지어줄 셈치고 안 쓸 수 없어 사소한 용처를 외상으로 맡아 썼던 것이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차인꾼들한테 매를 얻어맞는 경우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실상 그들의 빚은 송지주의 그것과는 다른 관계로 감사히 절하고 갚아야 하건만 더구나 호미값이란 잊을 수 없었다. 이 지방 풍속에 을의 소작인이 먹을 것이 없으면 추수를 할 때까지 식량을 지주가 당해주는 법이건만 유독 송지주만은 먼저 당해준 식량에 고가의 이자를 끼워 계산을 틀어가다가 추수에 넘치는 한이 있게 되면 예사로 그때에는 잡아떼고 자긴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다시는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년에 최서방은 사흘이라는 기나긴 여름날을 굶다 못해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그 고을에서 호미 장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정을 말하였다. 그도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라 지극히 불쌍히 여겨 호미를 2포대나 맡아준 것이었다. 그래서 최서방네 내외는 줄인 창자를 회복시켜 오늘까지 목숨을 이어온 그러한 호미값이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마지막으로 두드린 별을 지주의 권력에 못 이겨 이 아닌 추운 겨울에 쫓겨날까 두려워 호미값을 미리 끊어주지 못하고 그의 빚에 그만 탕감을 치워버린 것이었다. 최서방은 지금 불김이 기별도 하지 않는 차디찬 냉돌에 누워서 발길에 챈 불두덩과 주먹에 맞은 귀밑이 쑤시고 저림도 잊어버리고 불덩이같이 뜨거운 햇볕이 내리쪼이는 들판에서 등을 구워가며 김매는 생각과 오늘 하루의 지난 역사를 머릿속에 그리워본다. 나는 왜 여름 내 피땀을 흘리며 김을 메었노? 그리고 호미값을 왜 미리 못 끊어주었을꼬? 송지주는 왜 그렇게 몹시도 악할꼬? 나는 왜 그리 약한고? 나는 못난이다. 사람의 자식이 왜 그리 못났을까? 그런데 차인꾼들은 나를 왜 때렸노? 그들은 너무도 과하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도 밥을 얻기 위하여 나와 그렇게 피를 보게 싸웠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피땀을 흘리며 여름 내 농사를 짓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래야만 입에 밥이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그들은 농작이 없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막벌이로 품팔이로 저렇게 남의 돈을 거두어주고 목숨을 붙여가는 그들이 나보다 도리어 불쌍하다. 나는 조금도 그들을 욕할 수 없다. 야속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준애들은 왜 아무러한 노력도 없이 평안히 팔짱 끼고 뜨뜻한 자리에 앉았다가 우리네의 피땀을 온 송이째로 들어먹을까. 암만 해도 고약한 일이다. 금년만 하더라도 우리 부처가 얼음이 간노가 차디찬 종아리를 찢어내는 듯한 봄 물에 들어서서 눈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불볕이 푹푹 내려쬐는 볕에 살을 데어가며 물 푸고 김매고 가은에 단잠 못 자고 벼베기와 싯거리 지리며 겨우내 추움을 무릅쓰고 굶어가며 마당질을 하였는데 우리는 한 알도 맛보지 못하고 송지준의 곳간에 모조리 들여다 쌓았겄다. 괘씸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부처가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송주사는 긴 담뱃대 물고 뒷짐을 지고 할 일 없어 술 먹고 장기 두고 더우면 그늘을 찾고 추우면 뜨뜻한 아랫목에서 낮잠질이나 하였었다. 이까지 머릿속에 그리어 생각해온 그는 실로 분함을 참지 못하였다. 에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짖으며 2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부르르 떨었다. 왜 그리오? 산 위에 중통을 하고 난 그의 아내는 발치목에서 어린애 젖을 물리고 있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던 남편이 그같이 알지 못할 소리를 지르고 떠는 주먹을 보고 의아하게도 이렇게 물었다.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여전히 부르진 주먹을 펴지 못하고 떨었다. 한참 만에 그는 입을 열었다. 여보 마누라, 우리는 여름 내 무엇을 하였소? 이 소리는 매우 친절하고 측은하고 어성이 고왔다. 무엇을 하다니요?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은 농사는 왜 없소? 아내는 이 소리에 실로 기가 막혔다. 정신이 아찔해지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저녁 때 남편이 매를 맞던 꼴과 송지주의 별을 떼어 들어가던 현장이 눈앞에 갑자기 환하게 나타났다. 에이, 그는 또다시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아내는 어쩔 줄을 모르고 남편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울기는 왜 우오? 우리 의논 좀 하자는데 하고 그는 다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아내를 노려보며 말끝을 이었다. 마누라,
우리는 왜 빚을 졌는지 아시오? 호미와 강냉이 사다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호미값을 왜 못 모어? 아내는 기가 막혀 또 말문이 막혔다. 지난 여름에 사흘씩 굶어 떨던 그때의 현상이 또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남편도 이렇게 묻고보니 생각은 새로워 알지 못할 눈물이 눈초리에 맺혔다. 우리가 이리로 이사한 지 몇 해인지 10년째 아니요. 오라 10년째. 우리는 10년째를 이 독사의 구덩에서 하고 그는 혼잣말 비슷이 이렇게 부르짖고 한숨을 괴롭게도 한 번 길게 빼고 다시 말을 이었다. 여보게 마누라. 남보기에는 우리가 송주사 내의 덕택으로 먹고 입고 사는 줄 알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의 두 주먹으로 우리의 몸을 살린 것일세. 우리는 송주사의 은혜하고는 반푼어치도 없고 도리어 그들한테 피를 빨린 것일세. 내나 자네나 이렇게 핏기 없이 뽀독뽀독 마른 것이 모두 송주사한테 피를 빨린 탓일세. 우리가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며 죽을 고생 다 하면서 벌어놓으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도 남으면 그 돈으로 또 우리의 피를 빠는 것일세.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벌은 그것으로 또 내년에 우리의 피를 줄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줄을 빤히 알면서 피를 빨리는 우리가 도리어 우스운 것일세.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피를 빨리지 않게 방책을 연구해야 하겠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야 하겠네. 만일 우리의 두 주먹이 없다 하면 그들은 당장에 굶어 죽을 것일세. 죽고 말고 죽지 죽어. 하고 그는 매우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장황히 부르짖었다. 그는 상당히 무엇을 깨달은 듯하였다. 아내는 이런 소리를 남편에게서 듣기는 실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가슴이 시원하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글쎄 참 그렇긴 하지만 어찌하오?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한참 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다. 어찌해? 싸워야지. 싸울 수밖에 없네. 그들의 앞에는 정의도 없고 인도도 없는 것을 어찌하나. 아니 이 세상이란 또한 역시 그런 것이니까. 남의 눈을 어떻게 패측한 수단으로라도 가리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네. 우리는 이제부터 이 모든 더러운 독사 같은 무리와 필사의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겠네.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고 그는 무엇을 더 말하려다가 참기 어려운 듯이 주먹을 또다시 부르르 떨었다. 글쎄요. 아이 참 내일 아침밥 지을 게 없으니 이 일을 또 어찌하오. 아내는 새삼스럽게 잊히지 못하던 아침거리가 머리에 또 떠올랐다. 그러기에 싸우잔 말이야. 해진 창틈으로 바람은 싱싱 들어오지만 추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들 내에는 생활고에 쪼들려 닥쳐오는 고통을 서로 하소연하며 장차 어찌 살고 하는 앞잡이 길에 온 정신을 잃고 깊은 명상 속에서 밤이 새도록 헤매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송지주는 최서방을 불러다 놓고 어제 저녁 벼에 탕감이 채 되지 못한 나머지 10원을 들채기 시작했다. 어젯밤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한 최서방의 눈은 쓴 죽처럼 풀어지고 눈알엔 바알갛게 핏줄이 거미줄처럼 서리어 있었다. 자네 농사는 참 금년에 장하게 되었네. 농사는 그렇게 근농으로 하지 않으면 이즘 전답 얻기도 힘든 세상일세. 그렇기에 그래도 참 자네 농사엔 귀신이야. 그렇기에 그래도 근 100원 돈을 이탁대탁 청당했지. 될 말인가? 하고 송지주는 점잖음을 빼고 최서방을 추어 하늘로 올려보내며 다시 그런데 어제 52원에서 42원은 귀정이 된 모양이나 이제 나머지 10원은 어쩔 셈인가. 조속히 그것도 해물고 새나 세야지. 최서방은 없는 돈을 갚겠다지도 또한 안 갚겠다지도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좋을지 몰라 한참이나 주저주저 하다가 금년엔 물 수 없습니다. 그대로 쥐어주십시오. 하고 그는 낯을 들지 못했다. 물 수 없으면 어쩐단 말이야. 그럼 없는 돈을 어찌합니까? 물지도 못할 걸 쓰기는 그럼 왜 그렇게 썼어? 응? 그 돈 썼기에 주사님네 농사를 지어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놈 나를 거저 지어 바친 것 같구나. 나로 온 천하의 말버릇 같으니 에이 이놈. 그는 기다란 뱃새를 최서방의 턱 앞에 훌근 내밀었다. 아니 그럼 아시는 바 한 말도 없는 별을 무엇으로 돈을 장만해 내려십니까? 이놈 그럼 없다고 안 물테야 응? 이놈아 내가 너희들은 그래도 불쌍한 것이라고 특별히 먹여 살렸건만
에이, 이 은혜 모르는 놈. 이놈 썩 나가. 전답도 모조리 다 내놓고 이 도야지 같은 놈. 아직도 밥을 굶어보지 못하였던 거로구나. 하고 그는 누구를 잡아서 삼킬 듯이 빨간 눈을 훌근거리며 뎃새로 최서방의 턱을 받쳤다. 최서방은 이렇게 여지없는 욕설을 들을 때, 아니 턱을 뎃새로 받치울 때 단박 달려들어 뎃새를 부러치고 대항도 하고 싶었으나 그는 약하였다. 그리고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이 진정할 수 없이 가슴을 뛰게 하였지만 그는 말을 못하였다. 나오려는 말은 입안에서 돌돌 굴다 사라지고 말 뿐이었다. 최서방이 집으로 나간 뒤끝에 송지주는 곧 멈들을 불러가지고 막사리로 쫓아나와서 약간 한 가장으로 10원을 또한 탕감하려 하였다. 우선 그는 멈들을 시켜 김장하여 넣은 독과 부엌에 걸은 솥을 뽑아내왔다. 이때 최서방은 더 참을 수 없었다. 여러 해를 두고 굶기고 굶겨오던 분을 일시에 탁 터져 나왔다. 마치 병의 물이 꿀럭꿀럭 거꾸로 쏟듯이. 이놈! 최서방은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송지주와 마주섰다. 이놈이라니. 야, 이 무지한 버릇없는 놈아. 송지주는 어쩔 줄을 모르고 몽둥이를 찾아 사방을 살피며 덤볐다. 실상 그는 나이 50에 이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젖먹던 벨까지 일어나 섰을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니었다. 에이, 이 독사 같은 사람이 피를 빠는 하고 최서방은 허청 기둥에 세웠던 도끼를 들어 솥과 독을 단번에 부쉈다. 찌릉땡 하고 깨어져 사방으로 달아나는 소리는 마치 폭발이나 터지는 듯이 요란하였다. 독을 깨? 개 깨치면 이 10원은 이놈아, 이 내 피는. 그들의 형세는 매우 험악하였다. 최서방은 앞에 들어오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모조리 때려 부실 듯이 주먹과 다리는 격년으로 와들와들 떨렸다. 이런 광경을 멀거니 보고 있던 그 안에는 세간의 전부인 독과 솥이 깨어져 없어지는 아까움보다 승리가 기쁘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송지주는 몸들의 손에 끌려 못 이기는 체하고 끄는 대로 끌려 들어갔다. 몸들에게 독과 솥을 쥐어가지고 들어가려 가지고 나왔던 지게는 몸들의 등에서 달랑달랑 비인 대로 쫓아 들어갔다.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어느 일기 좋은 따뜻한 날 석양에 무슨 차표를 손에다 각각 한 장씩 쥔 최서방 내외의 그림자는 S정장 3등 대합실 한 구석에 나타났다. 그들이 영양 부족을 말하는 수척한 얼굴은 몹시도 해길끔한 것이 마치 꿈속에서 보는 요물을 연상케 하였다. 더구나 그 아내의 등에 업힌 겨우 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는 추움에 시달렸음인지 한 줌도 못 들이만지 배와 등이 거의 맞붙다시피 쪼그린 데다가 바지 저고리도 걸치지 못하고 알몸대로 엎혀서 빼악빼악하고 울며 떠는 꼴이란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송지주와 싸운 그 자리로 그 막사리를 떠나 끼니를 걸러가며 혹은 방앗간에서 그도 없으면 한 길에서 밤새워가며 정처 없이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떤 자그마한 도예지에서 최서방은 삭짐과 품팔이로 아내는 삭바느질과 삭발레로 간신히 차비를 장만하였다. 그들이 그 막사리를 떠날 때의 본래의 목적은 어떻게 죽물로라도 두 내외의 배를 채울 수만 있으면 내고국은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건만 그것조차 여의치 못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마침내 서간도 길을 단행한 것이었다. 그의 내외는 차시간이 차차 가까워져 몇 분 격하지 않은 앞에 잔뼈가 굵은 이 땅, 같은 피가 넘쳐 끓는 동포가 엉킨 이 땅을 떠나 산설고 물선 이역의 타국에 고생할 것을 생각할 때에 실로 사무쳐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기차가 도착하자 플랫폼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엉기엉기 걸어나가는 사람들 틈에는 그들 내외도 섞여 있었다. 시각이 있는 차 시간이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차에 몸을 담았다. 호각 소리가 끝나자 차는 바퀴를 움직였다. 아, 차는 그만 가느나 우리는 왜 이같이 눈물을 뿌리며 조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노? 하고 그는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바람이 싱싱 들이쏘는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차마 고국은 못 잊어 하는 듯이 눈물에 서린 눈으로 사방을 힘없이 살펴보았다. 그리고 좀 더 기차가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내닫기 시작한 사정없는 기차는 흰 연기, 검은 연기 번갈아 토하며 새 생명이 쓰라리게 뿌리는 피눈물을 씻고
줄다름치기 시작했다.